예, 새가 날아든다만의 특별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들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분을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이분이 뭔가 인연이 정말 안 닿는, 굳이 이분을 섭외해서 인터뷰를 듣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목소리 얘기하는 게 낫겠다. 그 정도로 믿음이 가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4.16 현대 공동대표이신 박내군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시고요. 자,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나오시네요. 자, 영석 아빠 오병환님. 네, 정말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시죠? 예, 예. 한 새날 2번 출연하는 것 같은데요. 새날 앵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나던 바로 그 해에 세월호 유가족으로는 처음으로 출연하신 분이세요. 그 후로 많은 분들이 출연하셨는데 그러셨고 어쨌건 보통 이제 저희들 뒤에서는 이제 막내군 위원장 뭐 이렇게 표현 많이 하는데 최근에 1987 영화 보면서 거기에 김정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박근혜 정권 때의 김정남. 저는 그렇게 박내군 위원장 부르거든요. 김정남 선배는 여기 뒤에서 이렇게 하셨던 분이고 저는 이제 이렇게 앞에서 드러내놓고 하는. 네. 거기 이제 배우 조정을 주로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앞에서 이제 이렇게 다 떠맡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박내군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방송으로 되게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그 조명받았던 게 문재인 대통령의 5.18 기념사에서 박내전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언급하시는데 바로 그분의 형님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 동생의 죽음 때문에 운동에 투신하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동생 죽고 나서 이제 육아협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처음 육아협에 가서 했던 게 그 의문사 유가족들 농성하는 거 지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88년도인데 의문사와 관련해서 뭐 자료도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들 만나갖고 그 인터뷰하면서 밤새도록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자료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권운동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맨 처음에 이제 한 게 그런 국가에 의한 그런 의문사 또 고문 사건들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권운동의 길로 들어오게 됐고 주로 이제 인권 사안들 중에 이제 이게 죽음과 관련된 국가에 의한 국가 폭력에 의해서 죽은 어떤 이런 문제들에 많이 이제 관여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평생을 이제 그 이후에는 인권 노동 등등 어떤 사안들마다 이렇게 명단 딱 보면은 박내군 쓰여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봤을 때는 함세웅 신부님의 후계자 정도 느낌. 아이,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 대통령 기념사의 동생 이름이 나올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때 이제 마침 세월호 가족들하고 거기 5.18 묘역에 가 있었어요. 그 기념식 하는. 근데 전혀 이제 예상을 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박관현 조성만 얘기하면서도 사실 내 동생 이름을 부를 줄 몰랐죠. 그래서 또 갑자기 이제 동생 이름이 이제 불리니까 상당히 좀 울컥하고 그러는데 만약 세월호 가족들로 같이 있지 않았으면 거기서도 울 뻔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올해가 이제 30년 되는 거고 작년에 29년이잖아요.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제 동생 이름이 불린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감격스러운 어떤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유가족들이 마음이 다 그런 거거든요.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그거를 잊지 않길 바라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 동생은 이렇게 이제 박내전하고 이제 대통령 이름도 불려주고 그러는데, 곧바로 이제 그 전에, 내 동생 전에 죽은 최덕수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가족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런 비슷한 이유로 해서 죽은 사람들, 이렇게 조금 명단을, 이렇게 그냥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날 밤에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린 거, 올렸어요. 그래서 똑같은 형식으로 그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이제 어디서 이렇게 죽은 누구 뭘 외치면서 죽은 누구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12명인가 이런 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그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올리고 이제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혹시 위원장님 의식하고 하신 거 아닐까요?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일종의 이제 동생분도 그렇고 박내전님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결국은 진상규명이거든요. 네. 이 진상규명을 이렇게 형제간 생과 사를 넘어서 하고 계시는 거라서 존경스럽고요. 일단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영석 아빠는 지금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예. 동고차도 소식은 제가 계속 전했었거든요. 예. 동고차도에서 얼마나 계신 거예요? 동고차도로 달수로 한다면은 한 오래 있었죠. 거의 노숙 하신 거죠, 거기 가서. 예, 예. 거의 처음에는 굉장히 힘든 노숙이었지만 나중에 도움이란 후원을 해줘서 그나마 좀 나은 생활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거기는 춥고 그렇겠죠. 덥고 씻는 게 문제였죠. 또 먹는 것도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분도 우리 영석 아빠도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의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하나예요. 광화문에서 그 오랜 시간 그 추위 견뎠고 또 이제 동고차도 가서 고생하시고
저는 기억납니다.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국회에서 가장 당차게 국회의원, 당시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한테 항의하던 모습. 최고였어요. 그때 생각하면 참, 이제 제가 이런 활동을 안 했잖아요. 단체 활동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국회의원들이 이제 처음 대면한 거죠. 근데 그때 김기춘, 비서실장이었죠. 그때 왔을 때 김기춘이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저는 아마 멱살을 잡았을 겁니다. 최고예요. 네. 나는 그런 김기춘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는 몰랐어요, 솔직히. 네.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우리 애가 희생되고 나서야 이런 정치인들 변질된 거, 이런 정부에 변질된 거, 그다음에 과거에 변질됐던 사람들이 다시 정권을 잡아서 국민들에게 더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었다면 그때 당시 알았다면 아마 김기춘이는 아마 저에게 멱살을 잡혔을 겁니다. 패기가 굉장히 살아계시고요. 네. 그때는 아마 배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자식이 문제고, 저도 세월호 문제를 매주라도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제가 처음에 약속했던 게 있어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자식을 잃고 거기에 대한 진상규명과 항의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정권은 없다. 전 지구상으로 봐도 없다.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 드렸던 부분이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세월이 지나서 가끔씩은 웃으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그만큼 세월이라는 게 무심한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처음으로 돌아가면 또 눈물 나는 이야기고요. 더불어서 지금 그 옆에 와 계시는 우리 영석 엄마 인사만 잠깐 나누세요. 인터뷰 할 생각은 없고요. 세월호 사건 관련해갖고 어떤 현장에서 입은 얼굴 안 뵌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석 엄마, 우리 권미화님. 네, 반갑습니다. 또 우세요. 왜 또 울어? 지금 왜 우시는 거예요? 어떤 기분 때문에? 이제 시간이 오래 갔는데도 그동안 우리 했던 일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한 단어 속에서도 우리가 필름처럼 넘어가니까 그때 뭔가를 또 좀 더 알았다면 이렇게 길게 걸리지 않고 달라들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될 일들은 부모라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기성세대 어른으로서도 이제 지금 바로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비일비재하고 그 많은 피해를 또 국민들이 받는다는 생각에 어쩌면 의무감과 책임감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네, 잘 오셨고요. 옆에서 숨죽여 계실 것 같은데 네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제일 참담했던 기억은 저는 그래요. 자식들 영정 들고 안산에서 광화문까지 상복 입고 걸어오던 모습은 가장 처참한 모습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직 세월의 진실 규명은 안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바뀐 정부에서는 할 거라고 믿는데 주저앉아 있으면 누가 해줍니까? 자발적으로 일단 시작해야겠죠. 자, 오늘 두 분이 오늘 나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제가 두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일단은 4.16 재단을 만드는 부분,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제2기 특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4.16 재단을 만드신다고요? 저는 이제 4.16 재단 그러면 좀 떠오르는 게 국민 성금 받아가지고 그걸 다 유족분들한테 이렇게 배분하는 게 아니고 특정 정도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것을 모아두고 그런 형태로 이제 안전 명분을 걸어서 재단 만들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그랬습니다. 안전사회 건설한다고 성금 400억을 떼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돈이 아직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해 가족과 우리 국민들이 우리 4.16 재단을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가족들은 현재 150가정이 한 가정당 500만 원씩을 내서 지금 돈을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반을 보태고 유가족이 반을 보태자 해서 아마 유가족이 한 8억 정도 하고 시민들이 이제 같이 하면은 더 많이 모이겠지만 가족들이 앞장서야 된다. 그래야 4.16 재단이 잘 만들어진다.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있고요. 이게 이제 4.16 재단을 이제 만들자고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정부가 해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제 기대하는 거 굉장히 많이 있는 거고 저희도 기대하는 거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김대중 정권도
겪어봤고 노무현 정권도 겪어봤거든요. 이게 가만히 정부 믿고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역사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됐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세월호는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 막 좀 이따 뭐 세월호 특조위도 말씀하시고 이제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국민들이 먼저 나서서 자꾸 움직이고 저 요구하고 활동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정부도 같이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국가가 나중에 이제 뭐 지원도 하고 뭐 그런다고는 돼 있지만 그러기 전에 이런 유가족과 시민들이 든든한 어떤 좀 국민의 어떤 힘으로 대단을 좀 만들어 보자. 이게 어쨌든 돈이 없으면 오래 가기 힘들잖아요. 이게 기억하는 일도 그렇고 이것도 뭐 우리 이제 안전사회 만들자라고 하는 이것들도 뭐 그냥 구호만 외쳤고 되는 거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러려면 우리가 십시일반 뭐 10,000원, 20,000원 내 가지고 하는 이게 가장 소중한 거다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안상수 의원이 했던 말이 굉장히 분노를 했었는데, 뭐 세월호 사건 나서 5천억을 뭐 세금으로 썼는데 개헌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아깝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은 내용도 자체 모를 뿐더러 비유를 해도 꼭 비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그래서 금액이 나와서 그런 건데 실제로 정부에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해준 돈은 기억에 1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당. 이게 다 합치고 뭐 세월호 인양 비용 다 합쳐봐야 한 2, 3천억 원이나 되나요? 그래도 5천만 원을 자기들이 돈 되는 것처럼. 그 국회의원이라고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인하고도 저희들한테 그렇게 막말을 했던 그렇죠.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그렇게 또 유가족들한테 막말을 해서 또 저희 유가족도 반박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게 저희 유가족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4.16 재단에 대한 문제를 이분들이 왜 이걸 만드시려고 할까 생각해 본 것 중에 그 노무현 재단 있잖아요. 노무현 재단은 이제 고인 되신 분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들을 하시는 건데 사실상 막말 같은 걸 하게 되면 그 노무현 재단을 통해서 고소고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말 힘이 실려 있는 단체를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도 그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의 사업이라는 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절대 해주는 건 사실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계속 목소리를 내면서 뭔가 사회적으로 긍정적 목소리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서. 근데 재단은 좀 막연하긴 하거든요. 무슨 사업 하실 건지 그것 좀 알려주실래요? 일단은 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이제 이런 추모 사업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사업도 굉장히 해야 되고 사업은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 뭐 교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다고 보는데 최고로 우리 유가족이 지금 굉장히 재단이 설립이 되고 나면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우리 애들이 학생 때 희생됐잖아요. 그래서 안전교육을 1차로 목표를 잡아야 한다. 안전교육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잖아요. 어찌됐건 이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팠기 때문에 국민들도 좀 트라우마를 이제는 조금씩 재단이 잘 만들어서 좀 풀어가야 된다고 해서 재단은 우리 피해 가족과 국민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요, 그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약칭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법에 의하면 전 4.16 재단을 설립하게 돼 있고 그 설립이 되면 민간 재단이 설립이 되면 전 국가에서 선정을 해서 4.16 재단으로 이제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법에 따르면 이제 기본적으로 3가지를 하게 돼 있어요. 추모 시설의 운영과 추모 행사 이런 부분들을 그 재단이 하도록 돼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안전사회를 위한 그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들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의 그런 지원들 트라우마 뭐 치유라든지 공동체 회복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그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건 법에 의해서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서 그건 당연히 좀 하여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게 이제 기억하는 사업이 뭐 추모 시설만 만들고 공원만 운영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기 위한 사업들을 다양한 뭐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서 한다든지 뭐 곳곳에 지속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어떤 활동들을 기본으로 해가면서 정말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자.
지원할 수 있는 그 재정적인 어떤 이게 토대가 있으면 이거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 재단이 모든 일을 다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지원하면서 곳곳에서 4.16을 기억하는 모임들, 그런 행동하는 시민들의 모임들, 이게 이제 만들어지길 바라고 그걸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또 키우고 아래로부터 탄탄하게 그런 민주적인 그런 시민 역량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저희들은 좀 함께 할 거고, 그리고 4.16 재단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뭐 중점적으로 할 게 이제 미래 세대를 좀 키우자. 이른바 이제 4.16 세대라고 하는 아이들, 얘네들이 진짜 미래 꿈을 꾸면서 할 수 있도록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원해가는 미래 세대를 키우는 그런 일들을 해보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족들하고 이제 저희들 4.16 재단 추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네. 먼저 이게 잡아두고 있습니다. 저 박근혜 씨가 탄핵을 당한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국민들 정서 속에는 세월호 사건이 가장 중요한 예. 그걸로 저는 깔려 있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2014년에 특별법 만들려고 할 때 서명하신 숫자만 650만 명 정도 되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 인구에 의미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참여할 정도로.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은 세월호를 매주 다루기 때문에 느끼는 게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관련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조금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때 예. 2014년에 비해서는. 그렇죠. 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다 알아서 진상규명 다 해주겠지, 이 정도의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저희들 매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4.16 재단을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 특별법 만들자고 뭐 사인했던, 서명했던 분들 한 600만 명 정도가 같이 모여서 이 재단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체, 또는 어떤 법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바로 이제 그걸 좀 원하는 거거든요. 이번 이제 재단에 이제 만들 때는 이제 매번 내라는 게 아니라 단 한 번. 자, 10,000원도 좋고 20,000원도 좋고 각자 사정에 맞게 뭐 10만 원도 되고, 또 좀 여유 부돈이 있으면 이제 100만 원 내서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고, 그 발기인도 뭐 100만 원이니까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단체로 모아서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뭐 가족 단위로 하는 것도 괜찮고, 모임 단위로 하는 것도, 이런 거 다 우리가 이제 다 받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내셨으니까 네.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만드는 건 뭐 규정 나름이지만 네. 간단히 말해서 무슨 호칭으로 불리우든 간에 예.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방법만 있으면 나도 지금 거기 뭔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4.16 재단의 주춧돌을 놓고 뭔가를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나도 거기다 의미를 한번 부여하고 싶다 이러니까 방법을 좀 자세하게 천천히 하나 알려주세요. 저희들이 이제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재단 건물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기억위원으로 동참해 주신 분들은 아마 전국에서 기억위원으로 동참해 주신 분은 뭐 전남 뭐 1,000명 정도, 뭐 1만 명 정도 하면은 거기에 이름이 아마 다 들어가게끔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가슴 아팠던 사람들이 기억운으로 동참해서 100만 해서 아마 재단 사무실이 되고 나면 거기에 이름들이 다 새겨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유가족들이 노무현 재단이나 가서 보면 거기는 바닥에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은 이렇게 기억위원회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이 재단에서 길이 남겨야 된다고 해서 우리 재단 설치해서 건물이 들었으면 이름을 다 새겨주자. 그래서 기억위원 100만을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온 벽에 기억위원회에 동참해 주신 분들이 다 새겨질 수 있도록 그런 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기억위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기억위원회에 동참해 주시게 되면 저희 가족들이 약정서를 받고요. 지금 4.16연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4.16연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재단 가입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온 진행사항 그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4.16연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기억위원회 100만에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그런데 그 인터넷 활용이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네. 다 동감하지만 뭐 전화 같은 건 없어요? 4.16연대 전화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02-2285-0416. 02-2285-0416. 예, 그쪽으로 연락을 하면 그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기억위원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100만 기억위원을 모자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특별법 만들 때 650만 명이 참여를 했는데, 아무리 이제 그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좀 잠시 좀 잊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100만 명, 그 중에 이제 6분의 1 뭐 이 정도 이상은 참여하지 않겠냐. 100만 명이 10,000원씩만 내도 한 번 내는 거니까 10,000원씩만 내도 100억이 되잖아요. 네. 이 정도 한다면 뭐 일을 해볼 수 있겠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아주 좀 단순한 생각을 한 거고요. 그 안에 그래도 뭐 10,000원만 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이제 100만 원 내고 또 의지가 있으면 또 100만 원 또 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발기인을 모시고 이제 창립총회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제 그 정도 여유 안 되시는 분도 많고, 그럼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되시는 대로 이렇게 예. 같이 해주십사 이런 부분도 있는데 자꾸 100만 원이 부각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너무 그건 것까지인 것 같고, 예.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누군가가 희생돼서 그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세월호 유가족들은 정말 잘한 부분이 어떤 갈라치기, 어떤 모리하게도 흔들리지 않고 장렬하게 싸우시던 모습들은 지금도 막 기억나요. 막 체류액도 맞고 막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고립되고 청와대 가려다 계속해서 막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함 같은 것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대표님도 그런 생각 하시겠지만 세월호 유가족 분들은 어떤 사건에 비해서도 유가족으로서의 사회적 위치랄까, 사회적 공헌도랄까, 공감력이랄까 이런 게 예. 엄청 뛰어났던 부분이었죠. 저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유가족이 출연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유가족들이 이제 정부의 그 회유나 이런 거에 다 그 설득당하거나 어쩔 수 없어서 행동을 못하고 좀 요구를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우리 역대 정부가 가장 잘하는 거는 이 피해자들을 갖다 갈라치게 하는 거거든요. 분열시키고 회유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난 참사 그 피해자들한테는 특히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고 보상 주는 걸 다 끝. 진상 규명 안 되고 뭐 책임자 처벌 말단만 몇 명 뭐 구속시키든지 그걸로 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흔적 싹 지워버리고 그리고 이제 뭐 추모비나 위롱비 같은 것도 만들긴 하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다가 깊숙한 곳에다가 숨겨놓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 보지도 못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잊혀지게 만드니까 그렇게 그냥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슷한 유형의 그런 재난 참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 해상사고로 보면 1970년에 남영호, 1993년에 그 서해 회리호 이런 게 똑같아요. 세월호고 뭐 그런 건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이제 힘도 없고 그러니까 유가족들도 분열되고 또 회유당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유가족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싸우면서 목소리를 내니까 시민들이 함께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존의 그 재난 참사와 관련된 어떤 그런 공식들 너무 익숙한 공식들을 다 깨워왔던 그리고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 하시는지만 저렇게 이제 세월호를 갖다가 인양하고 마지막까지 수습한 거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이에요. 한 번도 없어요. 저 해수부 장관님 한번 만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던데 해방 이후에 우리 그 대한민국 연근해에 가라앉은 배가 2,000척인데 그걸 제대로 인양을 해서 마지막까지 수색해본 적이 이번 처음인 거예요. 역사를 썼다고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전 계속 진상규명을 못하도록 방해했던 그 권력자를 끌어내린 거잖아요. 같이 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기존의 어떤 이런 유가족과는 상당히 다른 거였고 또 유가족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지금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해외에서까지 같이 움직이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몇 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싸운다는 거 이게 이제 이전에 없었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온 거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도 익숙한 어떤 이런 공식을 깨워오는 과정들이었고 이런 공식들을 새롭게 만들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런 거 아니겠냐. 유가족들도 좀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싸운다 해갖고 이 유가족들은 자기 자식이 아들이나 딸이 살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아들, 딸 나중에 죽어서 이제 아들, 딸 만날 때 좀 더 떳떳한 그런 부모가 되자. 내가 네 죽음을 맞아서 굉장히 힘들었고 슬펐지만 네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싸웠다라고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뭐 이런 마음으로 사실 재단을 좀 만들어 가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억이라고 하는 게 기억을 하려면 좀 이게 계속 지우려고 하는 망각 세력이 있어요. 이것을 계속 지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흐르면서 사람들은 이제 그만하자 지겹다는 말에 혹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에 덮이고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덮이고 멀리하고 잊어먹고 그러면 또 다시 어느 사이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우리가 이제 계속 힘들더라도 아프더라도 지고 가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언젠가 우리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이 정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더군다나 어린 학생들의 부분이라면 이 싸움에 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탄핵이 될까? 뭐 정권 교체가 될까 할 정도로 암울했는데 그게 저는 전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분들의 힘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현명하셔가지고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뭐 어떤 사건들이 나면 다 연대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가서 연대, 여기 가서 연대. 결국은 우리 새끼들 죽은 문제 때문도 아니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하고 있다는 거를 계속해서 증명해 보이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한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 건데, 자, 그건 그거고, 4.16 재단이 제대로 만들어져가지고, 뭔가 주춧돌 올라가고, 어떤 형체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내가 이 4.16 재단에다가 마음이라는 거잖아, 마음.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가야 되는 재단인데, 거기에 내가 먼저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죠. 예. 그렇게라도. 자, 4.16 재단 잘 될 것 같고요. 4.16 연대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기억위원이 되는지, 어떻게 후원할 수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4.16 연대 2285-0416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요즘에는 단체 선물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내가 단체로 뭔가를 하고 싶다, 무슨 행사가 있어서 뭘 하나 맞추고 싶다 할 때 떠오르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쇼핑몰인데?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네. 이분들처럼 다양한 물건이 있는 곳이 없어요. 정말 그러네. GALLERY 갤러리 gift.co.kr 1666-5404. 오, 싸고 영 싸네. 감동스러운 게 이거네요. 사이트에 등재되지 않은 상품이나 국내에 없거나 세상에 없는 상품도 개발 제작 가능하답니다. 오, 대단한데? 단체 선물은 갤러리 기프트였습니다.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자, 이제는 특조 이야기 좀 할게요. 제 일기 특조위는 흐지부지 돼서 뭐 기한이 어제 언제까지네 저째까지네 하다가 결국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나왔지만 한번 그게 해체돼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도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또 여러 가지 오랜 시간 동안 요구 끝에 결국에는 특조위가 설립되게 하는 법적 기반을 만드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일단 거기까지 끝이에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세월호 특조위, 제2기 특조위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이제 위원 선임 과정에 좀 선정 과정이 좀 있습니다. 이제 위원 이제 법에 따르면 이제 통과된 이제 사회적 참사법이라 하는데 그 법에 따르면 그 위원들 9명을 임명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게 이제 여야 4명에다가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국회의장하고 국민의당은 위원을 추천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다 이제 위원 명단을 이제 가족도로 협의해서 이렇게 이제 추천할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아예 안 하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연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출범을 이제 지연시키는 상황에 있고요. 만약에 이제 2월 중에 이제 그 위원들이 이제 선임이 돼서 대통령이 임명장을 받게 되면 이제 위원회가 이제 위원은 다 이제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위원회가 이제 선정이 되면 선임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사무처를 이제 구성하여서 준비 작업을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처를 이제 또 채용도 하고 뭐 또 예산도 배정받고 사업 계획도 만들고 준비 단계를 거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이제 준비가 됐다 하면 이제 조사 개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1년 더하기 1년, 2년 동안을 조사 활동을 좀 벌이게 되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만이 아니라 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들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소위가 가습기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을 주로 하게 되고 2소위가 이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좀 하게 되고 또 3소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뭐냐면 1기 특조에서도 하다가 중단됐던 게 뭐냐면 우리 사회의 위험 요소들을 확인해 가지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냐? 그 종합 대책을 만들어서 정부와 국회 이런 데 이제 공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4소위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들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1, 2, 3, 4소위가 이렇게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이번엔 그 위원회에서 조사 개시 결정부터 이제 조사 활동 기간을 기산하게 돼 있던 게 일기 특조위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기 특조위 때는 뭐 예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런데 위원도 임명이 안 됐는데 1월 1일, 2015년 1월 1일부터 조사 활동 기간이다라고 우긴 거잖아요. 잘못됐다고 이제 결국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이런 것에 경험이 있어서 아예 그럼 위원회에서 자, 이때 준비가 됐으니까 이때부터 우리 조사 개시다. 라고 하는 날부터 1년에서 2년을 더 하자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올해 상반기 6월 안에 조사위원회가 준비가 돼서 뭐 7월부터는 조사 개시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냐. 그러면 2020년 6월 달까지 이기 특조위가 활동을 하면서 제대로 이제 본격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일종의 건의 같은 건데요. 예. 사실은 뭐 특조위원 임명하고 이러는 것도 유가족 분들의 뜻이 가장 먼저 반영되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는데 제가 최근에도 이제 어떤 그 세월호 관련한 방송을 내면서 느끼는 게 현재 여당에 계시는 분들도 세월호 사건에 왜 진상규명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이 저는 꽤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얼만큼 엄중한 사건인데 이걸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 문제 또는 심하게는 음모론까지도 뭐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조사가 저는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사위원들 중에 민간 활동가들도 좀 많이 반영되면 안 될까 이런 게 제 건의사항이에요. 근데 이게요. 위원은 위원장과 위원이 정무직이거든요. 위원장과 위원이 정무직이다 보니까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가 거기 위원을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게 정가 같은 게 많고, 이게 사면복권이 안 돼 있거든요.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안 되고, 거기에 뭐 학위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수로 10년 동안 했던 사람들은 어떤 조교를 했더라도, 어떤 걸 전공했더라도, 그 자격 조건이 돼요. 변호사도 그렇고. 활동가는 또 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저같이 아까 같은 이런 사유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군요. 그런 거죠. 저 위원장님 갑자기 그 생각하시니까 세월호 7시간 박근혜 씨 관련해 기소되셨죠 그때 한번. 그때 이제 청와대가 박근혜가 마약을 했을지 모르니까 청와대 압수수색하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앞뒤 그렇죠, 말이 쭉 있는데 조선일보가 그 마약 발언만 똑 따가지고 박래군 마약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2015년 세월호 일주기 추모대회를 하고 나서 저기 내부적으로 그 검경에서 구속 그 입장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마약 그건 좀 이제 하나의 핑계고 사실은 그렇죠. 그런 거죠. 항상 뭐 이게 용산 때도 그렇고 이제 세월호 때도 그렇고 이게 쟤네들이 이제 그 검경에 이제 타켓이 돼가지고 전 좀 억울하죠. 제가 사실 한 게 별로 없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권 교체 딱 되고 나니까 그런 위험은 좀 없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모르죠. 이제 제가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한 번씩 감옥 갔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뭘로 또 감옥 가게 됐지.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고.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의 김정남이라니까요. 혹시 두 분은 1987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이 나와요. 강대근 대표님은 그런 분이시고, 뭐, 이야기는 좀 했습니다만, 어쨌건, 제2기 특조위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국민들은 큰데, 저희들이 이미 예전 방송에서 2기 특조위의 한계 같은 것도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막 제도권이 바뀌지도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어진 조건 내에서 진상규명을 해내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그 해수부의 뭐 유골 은폐나 뭐 이런 것들을 보듯이, 뭐랄까 기존에 있던 그 완고한 기득권과 공무원들 그걸 뚫고 가서 진상규명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이 의문점 남는 것들이 저희들이 총 개수를 내보니까 1000개가 넘어요. 그중에 다수는 해소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근간이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덮어버리려고 하니까 지금 한 4년 벌써 얼마 안 남았잖아요. 4주년 되려면. 다 의혹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 자체가. 이렇게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의혹들부터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그 순서를 우선순위를 만들어 놓고. 사실 그거 아닙니까? 세월호가 급편 침해가지고 넘어졌다가 지금까지 공식적인 건데 세월호 정도의 크기를 가진 배가 급편 침해에서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뭔가 그것부터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우선순위 몇 개만 지어놓고 조사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월호는 그냥 교통사고 난 거야라는 관점에서 조사하면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특조위 일기 때도 거의 유가족들이 가족들이 다 이거 조사해야 된다. 굉장히 많이 올렸지만,
조사된 게 없어요. 특조위기 때. 그래서 이번에 특조위기 우리가 그 세월호 참사법 통과될 때도 국회에 가서 1박 2일로 노숙을 해가면서 통과시켰지만 진짜 우리 가족들은 그겁니다. 이번에 특조위가 잘 꾸려져서 왜 그 큰 배가 그렇게 빨리 가라앉았고 왜 세월호가 인천항에서 안개가 꼈는데 왜 세월호만 그게 유일하게 출항을 했는지. 그러니까 유가족이 조사 범위는 굉장히 많이 넣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뭐 특조위기에서도 조사를 하러 가면 자료도 안 주고 모든 걸 협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밝혀진 게 없어요. 그래서 2기 때 우리 가족들이 이번에 특조위가 잘 꾸려져서 유가족들이 이렇게 내놨던 그게 제대로 좀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유가족들이 조금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가족들이 이렇게 나설 수는 없는 이런 거 조사해달라 뭐 요청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돼서 이번에 진짜 국민의당이 또 협조를 잘 해줘야 돼요. 어차피 한국당은 빼버려요. 국민의당도 뭐죠? 잘 협조를 했다고 볼 수 없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저 위원 추천한 거 보면 뭐 그래서 이번 특조위가 국민의당이 더민주하고 잘해서 국회의원들도 그래요. 실적이 세월호에 가슴 아파한 사람도 있지만 조금은 흘러가는 듯이 그냥 지켜보고 맞아요. 그런 자세로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가슴 아프죠, 진짜. 그러니까 절대 2기 특조위는 구색 맞추기가 되면 안 돼요. 네. 최근에 나간 세월호 의혹 방송 중에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세월호 의혹 시리즈를 시즌 1, 시즌 2 하고 그전에는 이제 뭐 투쟁 쪽에 방송을 해서 세월호 에피소드만 한 500개가 되는 방송인데 그 맥락을 쭉 보면은 그런 거예요. 최근에 나간 방송에 보면. 이건 분명히 언딘 밀어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군이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때보다 물살이 훨씬 안 센 지역이었답니다. 3, 4일 정도를 아예 안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안 들어보신 분들은. 도와주려고 해도 그걸 막는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 그게 진상규명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월호가 지금 그 목포 진항에 있으면서 완전 누더기로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세월호는 어떤 모양태로 가라앉았냐면은 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형태로 가라앉았어요. 뒤집어지면서. 근데 만약에 세월호 진상규명을 하려고 건져 올렸는데 이미 물속에서부터 세월호를 끌어올리기 위한 용도라고 거짓말하고 풍선 넣겠다고 발기 찢어놨잖아요. 근데 만약 물이 들어올 만한 흔적이 있었던 부분을 아예 거기다가 그런 형태의 그 변명을 넣어서 다른 파공을 내놓고 끌어올렸다면 진상규명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세월호 앵커는 멀찌감치 뛰어다가 부산에 갖다 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밝혀져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의혹들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하고 저는 이렇게 봐요. 진상규명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세월호 사건은 그들 말한 것처럼 진짜 교통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적 정서가 그들이 워낙에 오랜 시간 동안 정보를 가둬놓고 탄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떤 것도 규명이 안 된 거로 끝나는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접근을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 이제 가족들 오고 있는 4.16 연대에서는 아주 뭐 이렇게 진상규명해야 될 과제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크게 세 덩어리로 보고 있어요. 제일 먼저가 왜 구하지 않았냐. 구할 수 있는데도 왜 구하지 않았냐. 구조 세력이 오는 것도 다 막으면서 차단하면서 구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여기 무슨 힘이 작용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뭐 사람이 거기서 깔아앉아서 배 안에서 깔아앉아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누구든지 그걸 보면은 그걸 뛰어들어서 꺼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했단 말이죠. 왜 그랬냐. 그래서 두 번째는 진짜 침몰의 원인이 뭐냐. 이 침몰의 원인이 이제 뭐 그 세월호가 이제 출항하는 그런 과정도 그렇지만 이제 세월호의 그런 같은 그런 위험한 배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제도의 그런 규제 같은 것도 풀어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 번 더 밝혀보자. 이게 두 번째. 그 세 번째가 왜 그렇게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했냐는 거죠. 아주 악착같이. 뭐 그 문화예술계 그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세월호와 관련해서 두 번의 선언에 명단 올린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단 말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아주 집요하게 세월호 배를 진상규명하는 걸 못하게 이렇게 막았을까? 그런 이유는 뭘까? 그 세력들의 그런 활동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밝혀야 되는 것 같고요. 이런 큰 세 덩어리가 좀 밝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2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다 못 밝힐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미 이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이 이제 드러날까봐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거나 없애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밤에 이제 저 드러났었던 거 있잖아요. 4대 강그 그거. 그 4대 강그와 관련한 수자원공사에서 그 서류를 갖다가 4톤이나 갖다가 이제 폐기장에다가 버리는 게 다 발각이 됐잖아요. 총 10톤입니다. 총 10톤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자기들이 잘못한 걸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제 지금도 막 없애거나 뭐 조작하거나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기 특조위가 했던 게 조사는 제대로 못했지만 상당히 일기 특조위 기간 동안에 했었던 게 이제 그런 자료들 기록들 모순내를 모았고 유가족들이 또 모아놓고 있는 자료들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 자료들 다 하면서 꼼꼼하게 아주 차근차근 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거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국정원의 어떤 개입설, 국정원 실소유설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밝혀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청와대든 국정원 이런 권력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이번 기회에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대로 드러나면 또 국민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정도보다 더 구체적인 게 드러나면 또 이게 사실 또 관심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이 세월호가 세월호 특조위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무엇을 밝혀내고 있는지 이거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안 그러면 이 여론에서 이제 사라져버리고 관심에서 멀어져 버리면 서서히 특조위가 이기 특조위도 가라앉아 버리죠. 활동을 안 하게 되죠. 예. 이게 이기 특조위 활동을 안 하는 것보다도 이게 이제 이런 여론이나 이런 것들 눈치로 정치권도 보고 이제 거기 이제 관료들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특조위에서 불러도 안 오고 뭐 협조 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또다시 이기가 난중간에 부딪힌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특조위가 만들어서 잘 활동을 하겠지만 이게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응원을 하고, 또 만약에 그런 난관에 부딪히면 또 우리 국민들이 또 힘으로 그 난관을 뚫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 갖고 함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자식을 둔 부모로서, 지금의 뭐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같은 비슷한 또래의 어떤 공감력으로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연대하고요. 최근에 반가운 소식은 정말로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세월호 리본을 많이 달고 다니더라고요. 예. 이거 진상규명 해줘 의지잖아요. 지금 우리 녹음실에 아마 걸려있는 세월호 리본 다 합치면은 뭐 한 몇백 개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린 친구들부터가 설선수범해서 세월호 리본 가방에 메고 다니는 게 더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어른들은 그 당시에 한 1, 2년 정도는 잊지 않을게 하면서 기억을 하시다가 먹고 사는 집에 바쁘니까 또 누군가 알아서 해주겠자고 해서 살짝 멀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세월호 사건만큼은 그래요. 저도 이 방송이 끝나는 날까지 제 나름대로의 명예를 거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든지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세월호 진상규명 관련한 방송 내보낸 건 딱 하나였어요. 특조위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 이걸 자료로 쓰시라예요. 그 의혹 제기됐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자료로 이렇게 쓰시면서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거든요. 이 의혹이 해소가 안 됐으면 이건 세월호 진상규명 의혹이 해소가 안 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쩌면 권미화님 같은 분들, 영석 아빠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한국 사회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 잠깐 무슨 사건 났었지? 아 안타깝네.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끝. 이게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요거를 지금까지 끌어오셨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시고, 여의도에서 얼마 전에 밥을 먹는데 옆자리에 앉아 계신 나이 좀 드신 분들이 한 60대에서 70대 사이, 이분들이 갑자기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낚싯배 사건 났을 때.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교통사고 나면 다 이제부터 고속도로라는 사고도 이제 정부가 해주면 되겠네. 잘못된 명백히 잘못된 팩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험 같은 거 관련해서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문제를 정부가 마치 다 보상해 준 것처럼 거짓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르신 그거 아닙니다. 라고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세월호 유가족들도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국민 성금하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정부의 책임을 인정해서 이렇게 개별 보상해 준 것 전에 보험금 지급이 있었고, 지금 현재 세월호 유가족분 중에 그 보상금 안 받으신 분 있죠. 예, 예. 재판 하시느라고. 예. 그 상황을 다 설명해 드리고 나서야 마지막에 제가 한마디 섞었죠. 그 노인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다 일일이 시시콜콜 간섭하고, 무슨 대통령이 거기다가 대놓고 막 그렇게 이야기, 정부 잘못이라고 말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화냈던 게 그거예요. 어르신 손녀라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정반대로 대통령이 국가 잘못은 없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냐고 그랬더니 한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공감력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부 일베와 카톡과 그런 식으로 끌어가는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절대 다수의 모습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잘못이고 국가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기대를 더 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른들이 자꾸 그렇게 하는 게 가짜 뉴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이나 이런 걸로 가짜 뉴스 링크 주소를 딱 보내면 그 클릭만 하면 딱 뜨잖아요. 그것만 봐요. 딴 거 안 보고. 뭐 저도 이제 늦은 시간에 한번 집에 이제 버스 타고 가다가, 근데 저 가방에 이제 노란 리본 달고, 여기, 노란 리본도 달고 그런 걸 보고, 그 노인분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부모가 죽어도 3년상, 요즘은 3년상도 안 치는데, 이 나라가 아주 개판됐다, 저도 빡 돌아가지고, 막 하고 그러는데, 그 노인분들이 이게 새날 같은 이 팟캐스트를 들어야 되는데, 무슨 그 사람들 유튜브로 봐요, 유튜브로 해갖고 막 그런 걸. 이러니까 그것만 믿고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논리는 하나 딱 개발했어요. 그런 분들 만나면 당신의 자녀나 손녀나 이런 사람들이 죽었어요. 뭐 어디서든 간에 무슨 이유로. 근데 잡힌 범인도 없고 또 누가 죽였는지도 몰라. 왜 죽었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이거 상치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한마디도 못해요. 저도 이제 그러죠. 근데 자, 이야기가 좀 꽉 찼는데요. 자, 일단 오늘 4.16 재단 이야기하고 제2기 특조 이야기가 왔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세월호가 바다에서 침몰했듯이 세월호 특조위가 중간에 또 잘못돼가지고 이쪽이 침몰이거든요. 그 침몰하게 되면 우리들 마음속에 약간 영린을 건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2기 특조위 분들은 박근혜 때랑 다르게 뭔가 정말 역사적 사명을 갖고 여기서 최소한 다는 아니더라도 대다수는 밝혀낸다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밝혀내고 그러면 이게 세월호 진상규명을 반대하는 분들의 자녀들까지도 혜택 보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나라를 다시 만드는 거죠. 희망이 있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 계속 관심 갖고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용석 아빠는 문재인 대통령께 지금 방송 들으실지도 몰라요. 가끔씩 들으신대요. 저 문재인 대통령님은 저는 잊을 수 없죠. 광화문에 있을 때 단식할 때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광화문 친구. 많이 국민들이 와서 쓴소리도 하고 욕도 하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지켜드렸습니다. 대통령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 대통령이 약속했던 우리 유가족한테 약속했던 생명안전공원 12월 달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12월 달에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로 넘겼는데 1월 달 가기 전에 대통령님이 분향소에서 우리 애들하고 약속했던 생명안전공원 꼭 정부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거예요. 이게 반대하는 쪽도 국민이기 때문에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할 거고 그냥 이 전두환식으로 밀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저는 믿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안산 시민들 중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 유가족들이 얘기하는 그런 생명안전공원을 어떻게 만들어진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안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문제거든요. 뭐냐면 거기서 자꾸 납골 땅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산 시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또 안산 시장이 또 거기 눈치 보고 거기 정치인들이 또 눈치 보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헤매게 되는 건데 저는 좀 제발 좀 유가족들의 얘기 좀 들어라. 그래서 정말 거기 찾아오시는 안산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다면 아예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다 넣겠다. 지하에다 해서 정말 꼭 찾아올 수 있는 오고 싶은 사람만 찾아오도록 보관시설을 넣겠다고까지 이렇게 양보해서 만들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이 정말 자유롭게 와서 아주 평온하게 이렇게 이제 그 공원에서 이제 즐기면서 가족들과 함께 즐기면서 그런 속에서도 이제 이렇게 기억도 하고 우리 안전의 그런 가치, 생명과 안전의 가치도 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을 진짜 만들겠다. 이런 부분을 좀 안산 시민이 좀 품어달라. 제발 유가족들이 하는 얘기를 좀 귀담아달라.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여론 때문에 이제 이렇게 결심 못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좀 결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재난 참사 같은 똑같은 어떤 이런 유형의 그런 죽음들이 계속되는 것들이 이 죽음을 자꾸 묻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또 독일이나 이런 데서 계속 그걸 만들잖아요. 기억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면서 예전에 그런 유태인 학살 이것들 되새김하고 아픈 기억이 역사의 속에 자꾸 되새김을 하면서 해야지 그런 비극적인 일을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는 거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 주시기를 정말 유가족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사고의 전환은 뭐냐면요. 우리 녹음실에 보면 아이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양심에 반하는 짓은 못해요. 근데 유명한 용어가 하나 있어요. 새날 운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대단한 실력을 가진 팟캐스트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뭔가 이상하게 잘 풀려요. 그러니까 잘 풀린다는 개념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은 뭐냐면 그 아이들을 기억해주고 그래서 좋은 세상 만드는 것에 협조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로 아이들이 지켜줄 거라고 저는 믿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약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느꼈던 거 하나만 알려드릴까요? 예. 정말로 눈물 나는 이야기. 제가 한 2년 반 정도 전에 꿈을 꿨어요. 그때도 팟캐스트 할 때죠. 꿈에 방송을 이미 나간 이야기예요. 학생들이 나타나가지고 아저씨 아직 병원 한번 가봐야 돼요. 막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했던 말이 기억나요. 2달만 늦게 왔으면 이 겨울에 떨어졌을 거라고. 혈관 막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난 그 친구들이 세월호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어떤 운빨로,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박근혜 정권 때 저만 해도 막 그 통신내역 조회, 예금 조회 이런 거 엄청 당하고 막 그래 왔지만 새가 날아온다에 오셔가지고 잘 안 된 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다 잘 돼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종교처럼 믿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관점을 이런 거 있거든요. 이제 막 여기 들어오면 약간 좀 리본도 많이 걸려있고 막 그래서 잘못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약간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정반대로 내가 새벽에 대부분 혼자 있잖아요. 한 새벽 3-4시까지. 애들이 나랑 같이 있어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거든요. 그 관점 차이예요. 맞아요. 제가 한 2-3년 정도 전에 그 새벽에도 그때도 편집하다가 희한하게 편집할 때 보통 우리가 막 선수들이니까 일사천리로 막 하는데 5분이 편집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나가지는 거예요. 그때 아마 영석 아빠가 그때 광화문에 있을 텐데 새벽에 택시를 잡았다고 광화문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 바퀴 삥 돌고 이제 그때도 막 이런 사진들이 있잖아요. 학생들 사진. 하나하나씩 눈을 맞추고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그런 만큼 이렇게 세월에 막 감정이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아까 지금 안전공원 이야기도 그런 거거든요. 내가 뭔가 이런 거를 나쁜 쪽이 아니라 정말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행복한 것이 저는 올 거라고 믿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그거 뭐 납골당이네 무슨 묘지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어른들 잘 되게 도와줄 거야 아이들이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세월호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250명이잖아요. 이게 지금 8군데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뭐 유가족들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사고의 전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멀리하면 할수록 잊으면 잊을수록 다시 비극은 반복된다. 제발 좀 그러지 않도록 생명안전공원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내군 대표님 만나 뵌 거 영광이었고요. 자주 좀 불러주세요. 저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불러드리죠. 예, 예. 근데 그게 이상하게 예. 연이 안 닿는 분들이 꼭 있어요. 예, 예, 그러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뵈시면 한 번도 출연 안 했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언급 많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래도 영석 아빠나 어머니도 건강하게 뵈니까 마음이 좀 흐뭇해요.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사셔갖고 좋지 않은 모습을 만나는 게 아니고 튼튼하게 이렇게 우리들 버팀목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나오시죠 뭐.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